저는 재계의 거물, 심진원과 결혼한 후 진짜 온씨 가문의 딸이 아니라는 비밀을 안고 매일을 살얼음판 걷듯 살아왔습니다. 제 정체가 탄로 나는 순간 매달 들어오는 3천만 원의 생활비가 끊길까 봐서요. 모든 것이 순조로운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 남편, 심진원이 무언가 눈치챈 것만 같습니다. 그는 종종 뼈 있는 말로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죠. 며칠 전에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새로 산 도자기를 닦고 있었어요. 그걸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더군요. 버려. 우리 집에 가짜는 드릴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계단을 내려오려던 제 발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가짜인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끝이다. 이번엔 정말 끝났구나. 내 정체를 알고 일부러 저러는 게 분명해. 내가 스스로 모든 걸 고백하고 매달 받던 3천만 원을 순순히 포기하길 기다리는 거겠지. 저는 그날 밤 죽은 척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제가 실수로 그 완벽한 도망 계획서를 진짜 온씨 가문의 딸인 제 친구에게 보내는 대신 남편인 심진원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턱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온시은.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벌써 내가 질렸어? 저는 필사적으로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감히 그의 눈을 마주 볼 순 없었어요. 그가 저택을 떠나길 기다렸다가 곧장 친정으로 도망쳐 진짜 온씨 가문의 딸 온주영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영이는 1년 전에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마침 저희 온씨 가문과 심씨 가문의 약혼이 결정된 직후였죠. 부모님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셨어요. 약혼서에는 그저 온씨 가문의 딸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적혀있지 않았거든요. 주영이를 시집 보내자니 그동안 심진원과 교류하며 관계를 다져온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저를 보내자니 진짜 딸인 주영이에게 미안해하셨죠. 누구라도 탐낼 만한 정말 놓치기 아까운 혼사였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때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 결혼은 원래 주영이의 것이니 주영이에게 돌려주겠다고요. 하지만 주영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 부모님 곁을 지켜준 건 저라며 이 결혼은 제가 해야 마땅하다고 했죠. 한참을 서로에게 결혼을 떠넘기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주영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고요. 억지로 결혼시키면 남의 인연을 망치는 셈이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대신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심진원은 저에게 무심했습니다. 돈은 부족함 없이 줬지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처음엔 그런 생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집안 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심진원이 어릴 적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오랫동안 찾아 헤맸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큰 상처를 받은 후 그는 가짜를 병적으로 싫어하게 됐다고요. 제 정체가 탄로 나는 날 그에게 쫓겨날 제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온씨 가문의 진짜 딸이지 가짜인 온시은이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속았다는 배신감에 위자료까지 청구할지 모를 일이었죠. 제 위태로운 상황을 모두 들은 주영이는 손에 들고 있던 로맨스 소설에서 겨우 눈을 떼더군요. 이제 어떡하지? 제가 묻자 그녀는 아직 소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듯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어떡해. 죽은 척하고 튀어야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심하잖아. 그를 속인 것도 모자라 사별한 남자로 만들 수는 없지. 하지만 주영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다시 소설에 코를 박고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주영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한 일이 죽은 척 도망칠 만큼 큰 죄는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어쩌면 심진원도 제 진심을 알아주고 너그럽게 용서해줄지 모르잖아요. 그 길로 저는 곧장 심진원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로비 직원은 저를 알아보고는 친절하게 그의 사무실 앞까지 안내해 주었죠. 저는 그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문 앞에서 한참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최대한 사랑스럽게 굴어서 그의 마음을 녹이는 거야. 그러다 적당한 때를 봐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분명 나를 용서해 줄 거야. 깊은 심호흡과 함께 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심진원이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해고해. 저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고 등 뒤에서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듣자 하니 가짜 신분으로 대학에 들어가 우리 회사까지 입사했대. 심 대표님, 가짜라면 아주 치를 떠시는데. 저 사람 인생 끝났네. 끝나긴 뭘 끝나.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심진원은 절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간데 죽은 척하고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죠. 저는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잔뜩 긴장해 흘렸던 식은땀에 바람까지 맞은 탓인지 그날 밤 저는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고도 생생한 악몽까지 꾸었죠. 꿈속에서 제가 대리 결혼을 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심진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날이 춥구나. 온 씨를 길바닥으로 내쫓아라. 그리고 가짜인 저는 그동안 받은 수억 원의 돈을 갚기 위해 저택에 남아 평생 허드렛일을 해야 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그의 끊임없는 가짜라는 조롱에 시달리다 결국 저는 과로사로 죽고 말았어요. 꿈의 마지막 순간 심진원은 제 멱살을 잡고 일어나라며 소리쳤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침대 옆에 앉아 제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던 심진원과 눈이 마주쳤죠. 그의 손가락이 제 뺨에 스치는 순간 꿈속에서 목을 졸리던 감각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내 방에 있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왔다면서. 집에 오자마자 열이 펄펄 끓는다더군. 또다시 시작된 그의 압박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신이 바빠 보여서 그냥 돌아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심진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사전에 가짜는 용납 못해. 그 한마디에 솔직하게 고백하려던 제 마지막 용기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가 방을 나간 후 저는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튀어올랐습니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저는 노트북을 켜고 완벽한 위장 사막 및 잠적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제 머릿속에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졌죠. 계획서를 완성했을 땐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죽은 척 도망치기라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봐 저는 완성된 계획서를 온주영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거 보고 빠진 거 없는지 좀 봐줘.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흔적을 없애기 위해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심진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의 중 늦을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저는 휴대폰 화면을 몇 초간 쳐다보다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그가 회사에서 그 가짜를 처리하고 나면 다음은 내 차례일 테니까. 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옷까지 몇 개만 대충 쑤셔 넣은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주영이에게서는 아직 답장이 없었지만 지금 그녀와 연락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죠. 일단 이곳을 벗어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는 옆 도시로 가는 것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디든 도망만 칠 수 있다면? 옆 도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주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 성공. 뒤처리 부탁해. 주영이는 1초 만에 답장을 보냈죠. 무슨 계획? 저는 공항 구석에 쭈그려 앉아 이를 갈며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젯밤에 보낸 10,000자짜리 사망위장 계획서. 너 안 읽었어? 주영이는 물음표를 잔뜩 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이틀 전 우리가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던 대화창을 캡처해서 보내왔죠. 저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야, 시치미 떼지 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역시나 주영이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진짜 죽은 척하고 도망친 거야?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저는 황급히 볼륨을 줄였습니다. 장난치지 마, 내가 시켰잖아. 아직 죽은 척은 안 했으니까 뒤처리는 내가 좀 알아서 해줘. 전화기 너머로 주영이가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난 그냥 소설 얘기하는 줄 알았지? 너 절대 내가 시켰다고 말하면 안 돼. 저는 배신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딴소리하기야? 주영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왜 도망치는 건데? 시간이 없었기에 저는 그동안 심진원에게 어떻게 협박당했는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제 계획서를 읽지 않은 것에 대한 괘씸한 마음도 들어 되는 대로 내뱉었죠. 나 걔랑 노는 거 질렸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영이가 휴대폰 화면 너머로 무언가를 본 듯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심진원이 서 있었습니다. 맙소사, 그가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밀치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두 발자국도 채 떼기 전에 제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심진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사이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온시은. 결혼한 지 3달 만에 벌써 내가 질렸다고? 저는 뻣뻣하게 굳은 채로 우는 것보다 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건 그냥 주영이랑 한 진실 게임인데 믿어줄 거지? 심진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결국 저는 도망쳤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 심진원에게 압송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에 던지듯 내려놓았죠. 저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진짜야. 주영이랑 진실게임 한 거라니까. 못 믿겠으면 전화해봐.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하고 제 10,000자짜리 사망위장 계획서를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 계획서가 왜 저 남자 손에 있는 거지? 설마 주영이가 압박에 못 이겨 불어버린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걔는 절대 나를 배신할 애가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나마 남아있는 정을 봐서라도 어떻게 그 계획서를 손에 넣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심진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나한테 질렸다면서. 우리 사이에 무슨 정이 남아있지? 아, 끝났다. 그는 정말 저를 용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리고 눈을 질끈 감았죠. 차라리 날 죽여.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저는 슬쩍 실눈을 뜨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심진원은 제 위로 몸을 숙여 저를 자신의 팔 안에 가두고 있었죠. 온시은. 나한테 도망 계획서를 보낸 건 조언이라도 구하고 싶었던 건가? 저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다 그의 코에 머리를 박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 계획서를 당신한테 보냈다고? 심진원은 증거를 보여주듯 우리 둘의 대화창이 띄워진 휴대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당신 프로필 사진이 주영이랑 똑같은 건데? 밤새 계획서를 쓰느라 졸린 눈을 비비며 보냈으니 착각할 만도 했죠. 심진원은 휴대폰을 옆으로 던지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주영이랑은 커플 푸사해도 되고 나랑은 안 돼? 저는 그 순간 번개를 맞은 듯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만약 당신이 날 정말 좋아한다면 내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심진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상황 봐서. 상황을 보겠다니. 저는 울컥해서 소리쳤습니다. 보긴 뭘 봐. 보통 이런 로맨스 소설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주는 게 국룰 아니냐고. 고개를 돌리자 심진원이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상황은 안 되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심진원은 느긋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제안을 따르기로 했어? 내 제안을 따른다는 세 글자를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은 터질 듯이 달아올랐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불이 제 머리 위로 덮여왔고 세상은 저와 심진원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눈을 떴을 때 심진원은 이미 곁에 없었습니다. 대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는 온주영이 있었죠. 저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그녀에게 심진원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턱을 괜 채 감탄하며 말했죠. 역시 도망친 아내를 쫓아가는 재벌 남편. 소설이랑 똑같네, 똑같아. 그 이야기에 얼굴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너 설명 좀 해봐. 그때 왜 계획서 못 받았다고 말 안 했어? 주영이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했거든. 생각해보니 그녀가 말하긴 했습니다. 제가 지레짐작으로 그녀가 또 대화 기록을 지우고 시치미를 뗀다고 오해했을 뿐이었죠. 주영이는 제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심진원은 내가 도망친 거 어떻게 알았대? 어디로 갔는지는 또 어떻게 알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못 받은 그 계획서 그 사람이 받았어. 주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망치면서 그걸 당사자한테 보고한다고? 요즘 유행하는 신종 플레인이야? 그 말에 울화가 치밀어 저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너랑 똑같은 프로필 사진을 쓰고 있을 줄. 주영이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진을 바꾸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그날 내가 이상한 거라도 보냈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한창 떠들고 있을 때 주영이가 미친 듯이 눈짓을 보내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심진원이 케이크를 들고 제 앞에 서 있었죠.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저와 주영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휴대폰을 등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심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와 주영이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리스트가 순수한 로맨스 소설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심진원에게 들키느니 차라리 길거리에서 제가 바로 대리 신부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덜 창피할 정도였죠. 결국 심진원이 먼저 포기했습니다. 그는 케이크를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죠. 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와 주영이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대체 왜 죽은 척까지 하면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야? 저는 그녀를 째려봤습니다. 주영이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미안. 그땐 소설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안 될까? 이번엔 진짜 열심히 들을게. 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심진원이 가짜를 병적으로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어. 언젠가 내 정체가 탄로나면 정말 끝장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게다가 자꾸 그 사람이 뭔가를 눈치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주영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다시 한번 도망칠까? 저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또 잡혀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죽을지도 몰라. 주영이는 턱을 괴고 고민하더니 갑자기 손뼉을 탁 쳤습니다. 됐어. 보아하니 요즘 그 사람 너한테 꽤 신경 쓰는 것 같던데? 이참에 아예 푹 빠지게 만드는 거야? 온씨 가문의 진짜 딸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그러다 적당한 때를 봐서 살짝 고백하면 문제 없을걸? 그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온갖 방법으로 떠봤지만 그가 제 대리 결혼 사실을 신경 쓰는지 어떤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주영이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습니다. 걱정 마. 이런 건 내가 전문가야. 남자 마음 사로잡는 건 내 주특기라고. 제가 계속 망설이자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고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자신은 둘째치고 우리 온씨 가문은 생각해야지. 심진원이 화나서 우리 집안에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나 겨우 안정적인 생활 찾았는데 내 후원을 기다리는 알바생들이 얼마나 많다고. 나 돈 없으면 안 돼.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결국 그녀의 말에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심진원이 샤워를 하는 동안 주영이는 제게 와인 5병과 함께 야릇한 잠옷 세트를 보내왔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야. 제가 메시지를 보내자 그녀는 음흉한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대신했죠. 이걸 입고 심진원 앞에 나타나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장난해. 이걸 입었다간 일주일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게 뻔했죠. 주영이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예전에 읽었던 로맨스 소설들을 다시 뒤져봤는데 재벌 남주들은 다 이런 스타일에 환장한대. 내가 직접 역할극까지 해봤는데 나조차도 반하겠더라니까. 내 말대로만 해봐. 효과 직방이야. 저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잠옷을 숨기기도 전에 심진원이 욕실에서 나왔죠. 저는 황급히 이불로 잠옷을 덮어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와인병을 본 심진원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죠. 한잔하고 싶어? 그의 목욕 가운이 살짝 벌어진 틈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제 대리 결혼에 대한 그의 진짜 속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만약 그가 괜찮다고 하면 적당한 때를 봐서 고백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면 되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상관없어라는 대답을 유도해서 녹음해두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모든 게 들통나더라도 발뺌할 구실이라도 있어야 하니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심진원은 와인 상자를 닫아버렸습니다. 안 돼. 너 그저께까지 열났었잖아. 술은 안 돼. 나는 안 마셔도 괜찮은데 제가 아쉬운 듯 말하자 그의 눈에 장난기가 스쳤습니다. 그럼 나를 취하게 해서 어쩌려고.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어쩐다고. 심진원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굳이 나를 취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내가 얼마든지 협조해 줄 수 있어? 그의 말에 저는 창피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와 실랑이를 벌이다 저는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허벅지를 세게 꼬집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심진원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숨긴 게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어? 심진원은 깜짝 놀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대답부터 해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젯밤 같은 일만 아니면 아마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야. 아마라니 조금 찝찝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온씨 가문의 진짜 딸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래 결혼하려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오랫동안 속여서. 당신이 준 돈은 내일 바로 당신 계좌로 다시 보내줄게요. 하루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서였죠. 심진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알아. 그의 분노를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그 말에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오늘 집에 온 그 아가씨가 온씨 가문 진짜 딸 아니었나?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온시은이라고. 이번엔 제가 얼어붙을 차례였습니다. 맞다. 오늘 오후에 주영이가 왔을 때 심진어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며칠 전부터 자꾸 날 떠본 거예요? 집에 가짜는 들일 수 없다느니, 평생 가짜를 제일 싫어한다느니 그건 전부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었어요. 심진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언제 널 떠봤다고? 제 끈질긴 추궁 끝에 그는 마침내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죠. 그건 너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었어. 내가 결혼한 사람은 온시은이고 너는 온시은이잖아. 그럼 가짜가 아니지.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탁 하고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럼 진작 말해주지. 그것 때문에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밤새 만자짜리 사망위장 계획서까지 썼다고요. 심진어는 웃음기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친 게 내가 널 추궁할까 봐 무서워서였다. 저는 반박하려다 지난번의 실수를 떠올리고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질려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죠. 바로 그때 그의 손이 제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정말 질린 것 같은데?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간지러운 부분을 건드렸거든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100년이 지나도 안 질려. 심진어는 낮게 웃으며 이불 밑에 숨겨져 있던 야릇한 잠옷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영이의 원칙을 아주 충실하게 따랐죠. 그날 밤 재벌 남주들이 왜 그런 스타일에 환장하는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심진원과 몇 마디 나누고 있을 때 주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때? 내 방법 효과 있었어? 이상하게도 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심진원의 휴대폰도 동시에 울렸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숨기고 그의 휴대폰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심진어는 순순히 휴대폰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도망친 후에 주영이한테 이유를 물어봤어.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렇다더군.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나한테 푹 빠지게 만들어주겠다고 하길래. 그녀는 정말 양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따 수수료 협상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메시지를 확인한 후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당신, 주영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어요? 주영이가 돌아왔을 땐 약혼 이야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있었는데. 당신이 알 리가 없잖아요. 심진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누군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 그의 말에 저는 까마득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처음으로 클럽에 갔을 때였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영이가 불량배들에게 희롱당하는 것을 보고 제가 용감하게 나서서 그녀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월급을 받았다며 제게 밥을 사주겠다던 그녀의 얼굴에서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죠. 저는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수십 번의 실망 끝에 마침내 부모님의 친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영이는 바로 온씨 가문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었죠. 그래서 저와 주영이는 처음부터 유독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회상에서 빠져나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심진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나도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럼 그때 우리 도와준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그날 저희는 수적으로 분리해 맞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가 순식간에 불량배들을 제압했죠. 하지만 저와 주영이는 도망치기 바빠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심진원은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너도 날 구해줬잖아.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되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죠. 대신 제 손을 잡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랑 온주영 대화 내용 좀 보자.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대화 내용을 들키면 변태 취급은 안 당하더라도 최소한 스토커로 몰릴 게 뻔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몰래 휴대폰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며 말했죠. 안 돼, 별 내용도 없고 주영이 사생활도 존중해줘야지. 심진원은 저를 깊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알았어. 걔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잠깐만. 이 남자 지금 질투하는 건가? 심진원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자신을 달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의 발걸음은 더욱 단호해졌죠. 그제야 저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진원이 주영이를 질투해서 삐쳐서 집을 나간 겁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기도 전에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디야? 내가 달래주러 나갈게. 심진원은 일부러 30초를 기다렸다가 저택 앞 화단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죠. 심진원. 집에 가자. 그는 움찔했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집 나갈 거면 마당 안에서만 해. 추워 죽겠다고. 심진원은 저를 힐끗 쳐다볼 뿐 말이 없었죠. 어떻게 해야 우리 심 대표님 화가 풀리실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대화 내용을 보여달라는 대신 제 손을 슬쩍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나랑 처가에 같이 가. 그리고 온주영한테 말해. 너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라고. 맙서사 주영이가 이 사실을 알면 80년은 놀려댈 겁니다. 제가 망설이자 심진원은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 그의 연기에 저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왜 싫겠어? 내일 당장 말할게. 심진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지? 그럼. 진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두운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속삭였죠. 밖은 추우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자. 여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가 저 남자한테 삐쳐서 집 나가는 수법을 가르친 걸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심진원은 저를 재촉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잠을 보충하기 시작했죠. 차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옆 골목에서 차 한 대가 미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저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던 심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은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이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눈이 퉁퉁 붓도록 온 주영이가 앉아 있었고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진어는 어딨어? 주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오빠보다 더 심하게 다쳤어.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불을 걷어차고 그를 찾아 나서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황급히 저를 말리셨죠. 진원이는 아직 수술 중이야. 저는 복도 벽에 기댄 채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수명 10년을 바칠 테니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요. 다행히 제 기도가 통했는지 심진어는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의 병상을 지키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심진원, 내가 내 수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려달라고 빈 건 이번이 평생 2번째야. 넌 정말 복 받은 줄 알아? 10대 시절, 저는 크게 다친 사람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그 사람이 살아나길 간절히 빌었죠. 그 후, 저는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져 제 수명이 10년 줄어들까 봐 매일을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심진원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니까 제발 빨리 일어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잡고 있던 그의 손이 제 손을 마주 꽉 잡아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눈을 뜬 심진원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은아, 내가 또 날 살렸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진원은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10년의 수명을 바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 그거 나였어.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혼자 내 수명을 20년이나 가져간 거잖아. 심진어는 당황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휴지를 찾지 못하자 자신의 환자복 소매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더 큰 소리로 울며 소리쳤죠. 왜 맨날 당신이야? 당신이 재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는 거야? 심진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늘에 말해놨어. 내 수명으로 내 20년 채워달라고. 우리 100년애로 하게 해달라고 약속도 받아냈어. 그 말에 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주영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울어? 그녀는 눈을 뜬 심진원을 보고는 곧바로 무표정하게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별일 아니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죠. 사고를 낸 범인은 과거에 신분을 위조해 회사에 입사했다가 해고된 직원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죠. 저와 심진어는 그들이 저지른 죗값을 제대로 치르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퇴원 후 어느 날 밤, 심진어는 또다시 주영이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끈질기게 졸랐죠. 제가 버티자 그는 다 나은 상처 부위를 만지며 아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먼저 말하라고 했죠. 심진어는 기다렸다는 듯이 진지한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드러운 입맞춤이 제 얼굴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 속에서 저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당신만 사랑해.